이른 새벽 목련 골목의 공기는 이슬이 나뭇잎에 아직 맺혀 있을 만큼 서늘하고 맑았다. 서울의 오래된 주택가 은평구 변두리에 자리한 이 작은 동네의 아침은 을에 그렇듯 소박했다. 금이 간 시멘트로 포장된 좁은 길, 페인트가 벗겨진 시멘트 벽의 낡은 집들, 그리고 장마철이면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녹슨 지붕들. 하지만 주민들에게 이 모든 소박함은 따스함의 다른 이름이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부터 골목 끝에서 늘 희미한 등유 등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박 여사의 닭죽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였다. 많은 이들에게 닭죽은 그저 평범한 아침 식사일지 모른다. 하지만 목련 골목 주민들에게 박 여사의 손에서 나온 닭죽 한 그릇은 일상의 한 조각과도 같았다. 매일 아침 고소한 참기름과 진한 닭 육수 냄새가 골목 전체로 퍼져나갔다. 등교하는 아이들, 공사장으로 서둘러 향하는 인부 아저씨들, 시장에서 막 장을 보고 돌아오는 아주머니들까지 거의 모두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죽을 사갔다. 박 여사 자신은 이미 50을 훌쩍 넘긴 나이였다. 몸집은 작았고 볕 아래서 일하는데 익숙해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더 많아진 짧은 머리에 매일 빛바랜 색의 소박한 옷과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다. 입가에 머금는 미소조차 희미해서 그가 상냥한 것인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그녀의 죽은 늘 불티나게 팔렸다. 가격이 저렴해서만이 아니라 그 독특한 맛 때문이었다. 박 여사의 닭죽은 부드러우면서도 너무 묵지 않은 식감으로 유명했다. 오랜 시간 푹 고아낸 닭 육수는 달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감칠맛이 돌았다. 부드럽게 익힌 닭간과 모래주머니 조각은 입맛을 돋우었고 함께 파는 장조림과 짭짤한 김치는 많은 사람들을 단골로 만들었다. 최 기사라는 용달차 운전수는 박 여사가 죽을 맛있게 만드는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이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다. 하지만 물을 때마다 박 여사는 대답 없이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이 책가방을 맨 채 골목을 뛰어다녔고 자녀를 부르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그들 중에는 10살배기 민준이가 있었다. 마른 체구의 피부는 하얗고 눈은 언제나 활기로 반짝였다. 민준이는 부모님인 박철수 씨와 이영희 씨가 집에서 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탓의 할머니인 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매일 아침 김 할머니는 민준이에게 초록색 플라스틱 그릇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강아지 박 여사네 가서 죽 2그릇만 사오너라. 하나는 내 거, 하나는 할미 거. 민준이는 언제나 씩씩하게 대답하고는 낡은 슬리퍼가 시멘트 바닥에 철썩거리는 소리를 내며 작은 걸음으로 달려갔다. 골목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에 익숙했다. 그 작은 아이는 마치 귀한 선물을 들고 오는 것처럼 죽 그릇을 소중히 안고 환한 얼굴로 돌아오곤 했다. 민준이에게 박 여사의 닭죽은 특별한 것이었다. 그는 박 여사가 가끔씩 말없이 넣어주는 닭간 조각이나 장조림을 무척 좋아했다. 그럴 때면 박 여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많이 먹고 쑥쑥 커야지. 계속 마르면 안 된다. 그녀의 말투는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가 민준이를 항상 기쁘게 했다. 그날 아침 목련 골목은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해가 떠오르며 녹슨 양철 지붕 틈새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어른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골목 앞에서 구슬치기를 하거나 학교 갈 준비를 하며 제잘거렸다. 멀리서 새벽 기도의 여운이 동네 작은 교회에서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동네의 삶은 평온하고 소박한 일상으로 가득했다. 그 누구도 그 평온이 곧 산산조각 날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비좁은 부엌 한 구석에서 박 여사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왼손으로는 보글보글 끓는 커다란 죽 솥을 젓고 오른손으로는 간간히 참기름을 둘렀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진한 육수 냄새와 뒤섞여 공기를 가득 메웠다. 몇몇 손님들이 얌전히 줄을 서 있었고 일부는 마련된 낮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간판도
현수막도 없이 낡은 나무 탁자와 작은 의자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곳은 매일 아침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주민들에게 박 여사의 닭죽은 대체할 수 없는 습관이었다.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는 박 여사네 죽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하루 종일 몸에 기운이 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이 모든 일상 뒤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박 여사는 좁고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았다. 남편도 자식도 없었다. 집 안에는 낡은 철제 침대 하나, 나무 옷장, 그리고 죽을 끓이는 데 쓰는 조리 도구들 뿐이었다. 그녀는 이웃과 거의 어울리지 않았다. 가족에 대해 묻는 이가 있을 때면 옅은 미소로 답하고는 이내 자신의 일에 몰두했다. 동네 사람들은 점차 그녀의 그런 태도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박 여사가 조용히 살고 싶어 혼자를 택했다고 여겼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 아침 맛있는 닭죽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뿐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매일 아침 피어오르는 그 따뜻한 죽의 향기가 거대한 비밀을 덮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작은 동네 전체를 뒤흔들고 기나긴 상처를 남길 비밀을 말이다. 그날 아침, 분위기는 아직 평온했다. 산들바람이 닭죽 냄새를 골목 구석구석으로 실어날랐다. 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소박한 삶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뒤로 거대한 사건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해가 집들의 지붕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평소처럼 김 할머니가 준 초록색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골목 끝을 향해 달려갔다. 미소는 환했고 발걸음은 가벼웠다. 마치 그날 아침의 세상이 온전히 자기 것인 양. 그는 구슬치기를 하던 몇몇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다. 이상한 점은 전혀 없었다.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는 징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집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민준이를 기다렸다. 주름진 손으로 지팡이를 쥔 채 매일 아침 손자가 명랑한 얼굴로 돌아오던 작은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그 작은 그림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30분을 기다린 끝에 김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민준이가 친구들과 잠시 노느라 늦는 것이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날 아침은 무언가 달랐다. 쉰 목소리로 그녀는 나지막이 부르기 시작했다. 민준아, 집에 오너라. 죽 다 식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골목을 따라 울려 퍼졌지만 대답하는 것은 이웃집게에 짖는 소리뿐이었다. 식탁 위의 죽 그릇은 서서히 김을 잃어가고 있었다. 표면에 뜬 기름 막이 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골목을 따라 걸으며 다시 손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 소리를 들은 몇몇 이웃들이 집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용달차 운전수인 최 기사가 말했다. 아마 시장 근처 공터에서 축구하고 있을 거예요. 곧 오겠죠.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이는 한 번도 이렇게 늦은 적이 없었다. 할머니의 불안은 이내 주변 주민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몇몇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쪽으로 찾아 나섰고 일부는 골목 뒤 작은 개울가로, 또 다른 이들은 초등학교로 가는 길을 샅샅이 뒤졌다. 평소 따뜻하던 동네 분위기는 순식간에 소란으로 바뀌었다. 민준이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아이들은 놀이를 멈췄고 어른들은 잠시 가게 문을 닫고 수색을 도왔다. 평화롭던 아침 공기는 이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거의 7시가 다 되었을 무렵 한 이웃이 나지막이 말했다. 아까 6시 반쯤에 민준이가 박 여사네 죽가게 근처에 있는 걸 봤어요. 그 말에 모두가 순간 침묵했다. 그들의 시선은 서서히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골목 끝 죽가게로 향했다. 박 여사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손으로는 죽을 젓고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몇몇 주민들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떨리는 몸을 이끌고 김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아주머니, 혹시 오늘 민준이가 여기 와서 죽 사갔나요? 박 여사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아침에 잠깐 왔었어요. 2그릇 사서 갔습니다. 그 뒤로는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그 짧은 대답은 마치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이나 걱정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소름 끼치도록 옅은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골목 끝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의 부모인 박철수 씨와 이영희 씨가 허둥지둥 달려왔다. 아직 먼지투성이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걱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이영희 씨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우리 아들 어디 있어요? 민준이 본 사람 없어요.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골목을 뛰어다녔다.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박철수 씨가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 자신도 떨고 있었다. 그는 죽 가게로 다가가 붉어진 눈으로 박 여사를 쏘아보며 물었다. 아주머니, 오늘 우리 아들이 여기 왔었습니까? 박 여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같은 톤으로 대답했다. 네, 잠깐 왔었습니다. 그 뒤로는 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죽을 젓고 있었다. 마치 주변에서 벌어지는 큰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한 아주머니가 이웃에게 속삭였다. 어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애가 없어졌다는데 그 속삭임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험악한 분위기를 더했다. 아침 9시경 몇몇 주민들이 파출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오래지 않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경찰 오토바이 몇 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경찰관들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증언을 기록하며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집안에 머물라는 지시를 받았다. 평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목련 골목은 이제 긴장감 넘치는 수색 현장으로 변했다. 경찰은 박 여사의 죽가게도 찾아갔다. 참기름과 육수 냄새는 여전히 공기를 채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그 향기는 불쾌하게 느껴졌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아직 끓고 있는 죽 솥에 다가갔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더니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미묘하게 달콤하면서도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느낌을 말하려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한편 이영희 씨는 가게 앞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몸을 가누지 못했다. 박철수 씨는 상처 입은 사자처럼 서성거리며 목이 쉴 때까지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수색 범위는 시장 외곽과 큰 길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흔적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슬리퍼도, 책도, 그 어떤 단서도 없었다. 마치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시간이 갈수록 골목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주민들은 수근거렸다. 일부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감히 그것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그녀는 아직도 김이 피어오르는 죽 가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늘 속을 따뜻하게 해주던 그 닭죽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날 목련 골목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어두운 그림자가 작은 동네를 뒤덮기 시작했고 곧 증명될 흉흉한 예감을 안고 있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머리 위로 해가 높이 솟았다. 목련 골목은 묻고 답하는 사람들과 이리저리 오가는 경찰들로 북적이며 덥고 답답하게 느껴졌다. 골목 입구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졌다. 호기심 많은 주민들은 그 경계선 뒤에 모여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다.
몇몇 경찰관들이 박 여사의 죽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아궁이 위 커다란 솥에서는 여전히 죽이 끓고 있었고 김이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닭 육수 냄새가 참기름 향과 뒤섞여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곳에 너무 오래 서 있으면 머리가 지끈거렸다. 상당한 경험을 갖춘 수사관인 강경위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구석구석을 훑었다. 그는 박 여사에게 정중한 어조로 말을 걸었다. 아주머니, 잠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 여사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세요. 그녀의 손은 여전히 죽을 젓고 있었다. 얼굴은 조금의 불안감도 없이 평온했다. 강경위를 따라온 젊은 경찰관이 질문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 6시 반경에 민준이가 여기 왔던 게 맞습니까? 박 여사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네, 잠깐 왔어요. 2그릇 사서 갔습니다. 그 뒤로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대답은 시장에서 물건값을 말하는 사람처럼 무미건조했다. 강경위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초조한 얼굴에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색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박 여사의 평온함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 여인의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한편 다른 2명의 경찰관은 집 내부를 수색했다. 박 여사의 집은 작고 소박했으며 거실 하나, 방 하나, 그리고 죽을 끓이는 곳과 이어진 부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상하게도 집안 구석구석이 지나치게 깨끗했다. 바닥은 반짝였고 주방 도구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으며 기름때나 음식물 찌꺼기 하나 흩어져 있지 않았다. 한 경찰관이 속삭였다. 매일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을 하는 사람 집치고는 너무 깨끗한데요. 강경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계속해서 공간을 훑었다. 부엌 구석에서 그들은 작은 쇠사슬로 잠겨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드럼통을 발견했다. 드럼통은 무거워 보였고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표면에는 이미 말라붙은 갈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한 경찰관이 그것을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텅 빈 드럼통과는 달리 둔탁한 소리가 났다. 젊은 경찰관이 물었다. 아주머니,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박 여사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내일 쓸 닭뼈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도전하는 듯 평탄했다. 경찰관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규정상 공식적인 영장 없이는 열 수 없었다. 그 드럼통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다른 경찰관이 나무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빨간색 표지의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첫 페이지에는 소금의 양, 육수를 끓이는 시간, 바삭한 마늘 후레이크를 만드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적힌 닭죽 레시피가 손글씨로 쓰여 있었다. 하지만 뒤 페이지로 갈수록 기록은 이상하게 변했다. 고기 그램수에 대한 낙서, 가려야 할 비린내에 대한 설명, 심지어 더 작게 잘라야 빨리 으스러진다와 같은 기이한 문장도 있었다. 수첩을 읽던 경찰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강경위를 바라보았다. 강경위는 수첩을 받아들고 페이지를 넘겨본 뒤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그의 얼굴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집 밖의 분위기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주민들은 수군거리며 일부는 대담하게 큰 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아이가 마지막으로 보인 곳이 여기라고? 왜 저 집은 저렇게 깨끗한 거야? 저 드럼통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모든 질문이 마른 지푸라기 더미에 붙은 작은 불씨처럼 공포를 퍼뜨렸다. 이영희 씨는 여전히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몸에는 기운이 없었고 울음은 거의 그쳐가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까지 눈물 짓게 하는 작은 흐느낌만이 남아있었다. 박철수 씨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서성거렸다. 그는 때때로 날카로운 의심의 눈초리로 박 여사의 집을 쏘아보았다.
경찰은 결국 플라스틱 드럼통과 빨간 수첩을 임시 증거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박 여사는 조금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짧게 말했다. 필요하다면 가져가세요. 그녀의 손은 늦게 온 몇몇 손님들을 위해 죽을 준비하느라 여전히 분주했다. 마치 벌어진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강경위는 그 여인의 얼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녀의 희미한 미소가 분위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강경위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기엔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게 있어? 하지만 그걸 증명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겠군. 오후 늦게 플라스틱 드럼통이 집 밖으로 옮겨지자 주민들은 소란을 피웠다. 몇몇은 입을 막았고 일부는 나지막이 비명을 질렀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불길한 예감이 모두를 감쌌다. 아궁이에서 여전히 피어오르는 닭죽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따스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것은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커다란 물음표가 되었다. 그날은 답 없는 수많은 질문과 함께 끝났다. 민준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의문의 드럼통과 기이한 수첩이 진실의 장막을 열 희미한 희망이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목련 골목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모두가 집 문을 더 일찍 닫았다. 아이들은 더 이상 밖에서 놀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날 밤, 동네의 정적은 다르게 느껴졌다. 공기는 마치 그들이 가졌던 평온이 무너졌다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목련 골목은 새벽부터 소란스러웠다. 주민들은 골목 입구에 모여 국과수 팀을 데려온 경찰로부터 소식을 기다렸다. 잠을 설친 그들의 눈은 붉었다. 어제부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불안과 공포가 뒤섞여 작은 동네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오전 10시, 커다란 경찰 차량이 골목 앞에 멈춰섰다. 장갑, 마스크, 카메라 등 완벽한 장비를 갖춘 몇몇 감식반원들이 내렸다. 어젯밤 압수된 파란색 드럼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봉될 준비를 마치고 박 여사의 집마당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호기심 많은 주민들과 감식반원들을 분리하기 위해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다시 설치되었다. 강경위가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이 드럼통 안에 무엇이 있든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손짓으로 감식반원에게 쇠사슬 자물쇠를 열라고 지시했다. 쇠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군중 속 몇몇은 긴장감에 귀를 막았다. 드럼통 뚜껑이 열리는 순간 역한 냄새가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퍼져나갔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 몇몇 젊은 경찰관들은 기침을 하며 얼굴을 돌렸다. 멀리 서 있던 주민들조차 옷으로 코를 막았다. 썩은 냄새와 비린내가 섞여 코를 찔렀다. 매일 아침 맡던 닭 육수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다. 드럼통 안에는 단단히 묶인 검은 비닐봉지 몇 개가 보였다. 봉지들은 하나씩 들어 올려져 방수포 위에 놓였다. 각 봉지는 일반적인 주방 쓰레기와는 달리 묵직했다. 감식반원은 조심스럽게 첫 번째 봉지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다. 비닐이 열리자마자 현장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그 안에는 약간의 살점이 아직 붙어있는 하얀 뼈 조각들이 들어있었다. 몇몇 뼈는 작아 보였고 명백히 가축의 것이 아니었다. 한 감식반원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사람 뼈입니다. 그 말에 모두가 소름이 돋았다. 폴리스 라인 뒤에 모여있던 주민들은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어떤 아주머니는 그대로 기절해 쓰러졌고 어떤 이는 서둘러 아이를 안고 멀리 달아났다. 울음소리와 기도소리가 뒤섞여 공기를 가득 메웠다. 마치 온 동네가 대낮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군중 사이에 서 있던 김 할머니가 목청껏 소리쳤다. 우리 민준이. 내 손주 어디 있어? 목소리는 갈라졌고 몸은 심하게 떨렸다. 이영희 씨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몸이 축 늘어질 때까지 통곡했다. 박철수 씨는 넋 나간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저 뻣뻣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강경위는 애써 표정을 감췄다.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이 사건은 평범한 주택가 한가운데 주민들이 매일 보던 한 여인의 집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 순간부터 주민들 사이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다른 비닐봉지들도 차례로 열렸다. 내용물은 같았다. 뼈 조각들이었다. 일부는 아직 축축했고 일부는 마르기 시작했다. 양이 적지 않았다. 감식반은 즉시 모든 것을 실험실로 가져가기 위해 특수 용기에 담았다. 주민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것이 지난 몇 달간 주변 동네에서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해답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누군가는 믿기를 거부하며 그렇다면 자신들이 그동안 끔찍한 재료로 만든 죽을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포에 떨었다. 한편 박 여사는 아궁이 근처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당황이나 후회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옅은 미소가 여전히 입가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방금 발견된 것이 끔찍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한 경찰관이 다가가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여사는 단지 짧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찾은 게 그거라면 그러세요.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답은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만들었다. 몇몇 주민들은 분노에 차 소리쳤고 일부는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폴리스 라인이 그들이 다가가는 것을 막았다. 강경위는 즉시 박 여사를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연행하라고 지시했다. 박 여사가 손이 묶인 채 집 밖으로 끌려 나오자 모여있던 주민들은 온갖 함성으로 폭발했다. 우는 사람도 있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거친 말을 내뱉으며 다가가려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박 여사는 평온하게 걸었다.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마치 주변 세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날 파란 드럼통에서 뼈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메라는 여전히 떨고 있는 주민들의 얼굴을 비췄다. 지역 라디오 방송은 분 단위로 상황을 중계했다. 예전에는 변두리의 작은 골목으로만 알려졌던 목련 골목은 갑자기 관심의 중심이 되었다. 그날 밤 주민 중 누구도 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시장 근처의 다른 죽 가게들도 평소와 달리 텅 비었다. 의심과 혐오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었다. 아이들은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집문은 단단히 잠겼다. 심지어 동네가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는 집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네 가족에게 그 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눈물로 가득 찬 밤이었고 민준이가 아직 살아있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소박한 소망만이 담긴 기도의 밤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일했다. 파란 드럼통에서 발견된 뼈들은 조심스럽게 분리되었다. 각 조각은 사진 촬영과 무게 측정을 거쳐 기록되었다. 초기 검사 결과 그 뼈는 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구조와 크기는 인간의 신체와 일치했으며 심지어 일부는 명백히 아이들의 것이었다. 그 소식은 즉시 수사팀에 전달되었다. 강경위는 침울한 얼굴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인을 받으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이 소식이 목련 골목 주민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편 박 여사는 손이 묶인 채 취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울지도 화내지도 죄책감을 보이지도 않았다. 옅은 미소가 여전히 입술에 걸려 있었다. 여러 경찰관이 번갈아 질문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다. 네, 맞아요.
민준이는 그날 아침에 왔어요. 네, 저는 혼자 살아요. 아니요, 그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결국 강경위가 직접 나섰다. 그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박 여사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그 정적이 여인의 입을 열게 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박 여사는 같은 미소로 그를 마주볼 뿐이었다. 마침내 강경위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주머니, 저희가 댁에서 발견한 뼈는 닭뼈가 아닙니다. 사람 뼈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 여사는 잠시 침묵했다.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들이 그걸 찾았다면 이미 알고 있겠네요. 제가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문장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바로 그 차분함이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불안하게 했다. 몇 시간 후 국과수의 전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인근 지역에서 실종 신고된 3명의 아이들과 일치하는 DNA가 발견되었다. 민준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신원 미상의 사람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웃 동네의 2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실로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다. 다음 날 수사팀은 서울에서 온 임상심리 전문가인 락스미 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범죄자들의 트라우마나 정신장애 사례를 자주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락스미 박사는 두꺼운 기록지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도착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직접 대화하고 싶어 했다. 취조실에서 락스미 박사는 박 여사와 마주 앉았다. 먼저 그녀는 부드럽게 자신을 소개하며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다. 박 여사는 옅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의 삶에 대해 묻자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남편도 자식도 없죠. 제 인생은 그저 죽을 끓이는 것뿐이었어요. 락스미 박사는 천천히 질문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돌렸다. 처음에는 박 여사가 침묵을 지켰지만 몇 시간 후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옛날에 어떤 꼬마가 절 자주 놀렸어요. 제 죽이 맛없다고 하고는 돈도 안 내고 도망갔죠. 화가 나서 때렸어요. 실수로 아이가 죽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그 방법을 썼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싸늘해졌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경찰관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 여사는 마치 평범한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심지어 말을 이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제 죽을 먹었어요. 맛있다고 하더군요. 비밀이 탄로 나지 않아서 안심이 됐어요. 그러다 점점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락스미 박사는 모든 단어를 꼼꼼하게 기록했다. 그녀의 관점에서 박 여사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증상을 보였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환경을 성공적으로 속였을 때 일종의 만족감을 느끼는 듯했다. 긴 면담 후 락스미 박사는 언론 앞에서 말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는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범죄자가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는 데 성공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왜곡된 사고 패턴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 속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면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발표는 대중을 더욱 경악하게 했다. 서울 시민들은 그들이 매일 아침 마주치던 소박한 여인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게다가 박 여사는 늘 말이 없고 문제에 휘말린 적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목련 골목의 분위기는 더욱 암울해졌다. 몇몇 사람들은 예전에 그토록 좋아했던 죽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메스꺼움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어떤 이는 상상만으로도 구토를 했다.
시장 근처의 다른 주 가게들도 갑자기 텅 비었다.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은 이미 퍼져나간 후였다.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소식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다. 박철수 씨와 이영희 씨는 더 이상 감식 결과를 들을 힘이 없었다. 김 할머니는 매일 밤 텅 빈 눈으로 집 앞에 앉아 나지막한 목소리로 민준이의 이름을 불렀다. 수사를 지휘하던 강경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옅은 미소를 띤 박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 너무 많았다. 박 여사는 혼자 행동했는가? 다른 희생자는 없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범한 시골 여인을 이렇게 만든 동기는 대체 무엇인가? 그날 밤 경찰서에서 강경위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인 빨간 수첩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 강경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문장은 무슨 뜻일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일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는 이 사건이 이제 막 더 어두운 장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울은 이토록 큰 사건으로 흔들린 적이 없었다. 아침부터 경찰서 앞마당은 각종 언론사 기자들로 가득 찼다. 카메라, 마이크, 수첩이 서로 부딪혔다. 모두가 박 여사 사건에 대한 최신 소식을 얻고 싶어 했다. 그 기자들 중에는 한지수라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주로 동네 소식이나 교통 정보를 다루는 서울의 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소명이 다르다고 느꼈다. 지수는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극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왔다. 그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따뜻한 동네 분위기에 익숙했다. 평범한 동네 여인이 그토록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웠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로 결심했다. 한편 경찰서 안에서는 강경위와 그의 팀이 계속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법의학적 증거도 있었고 초기 자백도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암호와 기이한 문장이 담긴 빨간 수첩이었다.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문장은 강경위가 눈을 감을 때마다 그를 괴롭혔다. 낮에 지수는 목련 골목으로 향했다.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채 그녀를 맞았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싶어 했지만 그 이야기가 상처를 더 깊게 파헤칠까 봐 두려워하기도 했다.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지수는 보통 동네 반상회 장소에 모여있던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았다. 누라티라는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박 여사가 밤에 큰 비닐봉지를 들고 집을 드나드는 것을 자주 봤다고 말했다. 때로는 부엌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를 듣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묻지 못했다. 그저 죽에 쓸 닭뼈련이 생각했다. 가게 맞은편에 사는 열쇠 수리공 박 씨가 증언을 보탰다. 그는 박 여사가 이른 새벽에 작은 파란 드럼통을 부엌 구석으로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이상하게도 누가 쳐다볼 때마다 박 여사는 마당을 쓰는 척했다. 그때 박 씨는 의심이 들었지만 잠자코 있기로 했다. 괜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웠다. 동네 아이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은 장난삼아 창문 틈으로 박 여사의 부엌을 엿본 적이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털어놓았다. 닭 냄새와는 다른 더 자극적이고 메스꺼운 냄새였다. 하지만 혼날까 봐 부모님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자 그들은 그 경험을 떠올리며 두려움에 떨며 울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이야기가 단순히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이상한 징후에 대해 눈을 감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확신이 들었다. 어색함,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일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끔찍한 무언가를 위한 문이 될 수 있었다. 밤에 지수는 라디오를 통해 현장 보고를 방송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선함이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목련 골목 주민들은 오랫동안 신뢰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신뢰는 이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열린 마음으로 진정으로 바라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방송은 많은 청취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어떤 이는 라디오에 전화를 걸어 이웃이 실제로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어떤 이는 실종된 가족이 생각나 온다고 했다. 지수는 이 이야기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경찰서에서 강경위는 다시 빨간 수첩을 검토했다. 그는 수첩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대학교의 범죄학 전문가 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그 수첩이 단순한 죽 레시피가 아니라 박 여사의 집착을 반영하는 일종의 개인적인 기록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페이지에는 더 작게 잘라야 냄새가 빨리 사라진다는 기이한 메모가 있었다. 다른 페이지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그냥 웃어라고 쓰여 있었다. 강경위에게 이 메모는 박 여사의 모든 행동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목련 골목에서는 주민들이 작은 동네 회관에서 함께 기도회를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실종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동시에 동네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기도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아무도 닭죽을 먹으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육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김 할머니는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집 앞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텅 빈 시선은 민준이가 매일 아침 지나다니던 길을 향해 있었다. 손에는 이제 추억만 남은 손자의 초록색 그릇이 들려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고개를 숙였다.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강경위에게는 압박이 더욱 커졌다. 주민들은 답을 요구했고 희생자 가족들은 정의를 원했으며 언론은 계속해서 사건의 진전을 캐물었다. 그는 박 여사의 초기 자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의 일부, 아마도 이미 알려진 것보다 더 끔찍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증인을 기록하고 모든 증거물을 보관한 후 강경위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빨간 수첩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주머니?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 무엇이 끝난다는 거지? 아니면 누가,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며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 모두를 더 어두운 진실로 계속해서 이끄는 시간의 똑딱거림 같았다. 그날 밤 내린 비는 목련 골목길에 웅덩이를 남겼다. 축축한 공기는 젖은 흙냄새와 아직 가시지 않은 공포가 뒤섞인 냄새를 실어날랐다. 주민들은 문을 더 일찍 닫았다. 집집마다 불빛은 희미했고 아이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평소 활기 넘치던 동네는 갑자기 죽은 도시처럼 변해버렸다. 경찰서에서 강경위는 여전히 서류로 가득한 책상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박 여사의 빨간 수첩은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다. 마치 서둘러 쓴 듯 글씨가 흔들려 있었다. 거기에는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 단어들이 강경위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는 속으로 계속해서 물었다. 이 문장이 단지 개인적인 기록일까?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강경위는 팀과 함께 다시 목련 골목으로 향했다. 그들은 주민들로부터 추가 증언을 듣고 싶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마침내 박 여사의 집 맞은편에 살던 열쇠 수리공 박 씨가 용기를 냈다. 그의 얼굴은 불안해 보였다. 박 씨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오랫동안 의심해왔다고 했다. 그는 박 여사가 이른 새벽에 작은 파란 드럼통을 옮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때로는 부엌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 침묵을 택했다. 강경위는 그에게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민준이가 실종되기 3일 전 밤, 그는 박 여사가 검은 자루를 부엌으로 끌고 들어간 뒤 큰 불을 피우는 것을 보았다. 연기는 자욱했고 냄새가 이상해서 속이 메스꺼웠다. 그가 묻자 박 여사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남은 닭을 태우고 있다고 대답했다. 박 씨는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 증언은 강경위에게 이 사건이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확신을 더욱 굳혀주었다. 반복적으로 행해진 패턴과 습관이 있었다. 빨간 수첩, 파란 드럼통,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 모두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행동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하지만 강경위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문장이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다. 이틀 뒤에 무언가가 계획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강경위는 즉시 팀을 소집했다. 그는 목련 골목의 모든 주민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이들은 감시 없이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주민들은 밤에 밖에서 모이는 것이 금지되었다. 경찰은 박 여사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장소를 찾기 위해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기자 지수는 계속해서 주민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민준이의 놀이 친구였던 예슬이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슬이에 따르면 민준이가 실종되기 며칠 전 박 여사는 공짜로 달꼬치를 주겠다며 아이들을 부엌으로 초대한 적이 있었다.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했지만 민준이는 박 여사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 이후로 민준이는 김 할머니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죽 가게에 들렀다. 지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기록했다. 그녀는 박 여사가 아이들에게 다가간 방법이 작은 선물을 주어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소박한 신뢰가 위험의 문이 되어버린 것이다. 오후 늦게 강경위는 다시 박 여사를 신문했다. 그는 수첩에 적힌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문장의 의미를 직접 물었다. 박 여사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옅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드러날 것이고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방 안은 갑자기 차가워졌다. 강경위는 감정을 억눌렀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 문장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닭죽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박 여사가 혼자 행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알거나 심지어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목련 골목 주민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었다. 작은 동네 회관에서는 다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김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 위에 초록색 그릇을 놓은 채 집 앞에 앉아 어두운 길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지수는 최신 보고를 전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목련 골목 주민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을 잃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직 형태가 불분명한 위협의 그림자 때문이기도 했다. 박 여사의 빨간 수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고 시간은 금요일을 향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라디오 청취자들은 침묵했다. 많은 이들이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일부는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기도했다. 일부는 거친 말로 박 여사를 저주했다. 하지만 가장 자주 들리는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동안 가족의 일원이라고 여겼던 사람에게서 악이 태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 강경위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에 앉아 앞에 커다란 지역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실종된 아이들의 지점을 표시했다. 모두 목련 골목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빨간 수첩을 쳐다보았다.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짧은 문장.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 무엇이 끝날까? 오래된 계획일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희생자가 있을까? 아니면 평범한 죽 파는 여인 한 명 이상이 관련된 더 큰 무언가가 있을까? 시간은 흘렀고 시계 소리가 강경위의 귀에 점점 더 크게 들렸다. 이틀 뒤는 금요일이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날이 오기 전에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요일은 잿빛 하늘과 함께 찾아왔다. 목련 골목의 공기는 무거웠다. 마치 모두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집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은 아주 조금만 열려 있었다. 아침을 채우던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들리는 것은 닭 우는 소리와 간간히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뿐이었다. 박 여사의 집에서 뼈가 발견된 이후 작은 동네는 마비된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 가게가 있던 골목 끝을 지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다른 집 부엌에서 나는 참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웠다. 아빠들은 침울한 얼굴로 출근했고 엄마들은 문을 더 일찍 닫았으며 아이들은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 부녀회장으로 알려진 박 여사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동네 회관 근처의 작은 공간에 아주머니들을 모아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논의했다. 처음에는 망설였고 일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하지만 결국 거의 모두가 참석했다. 창백한 얼굴과 잠 못 이룬 붉은 눈으로 둥글게 앉았다.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동네가 큰 시련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두가 침묵만 지키면 그 두려움은 더욱 커져 형제애를 깨뜨릴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아주머니들에게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특히 아이들이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자고 호소했다. 윤미라는 젊은 엄마가 울면서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8살 난 딸이 더 이상 죽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심지어 그녀가 평범한 밥을 지을 때도 참기름 냄새가 박 여사의 가게를 떠올리게 해 딸이 떨었다고 했다. 윤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딸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아이도 있었고 계속 우는 아이도 있었다. 골목 끝을 지나가기가 무서워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 상황은 엄마들을 더욱 슬프고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안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것을 보고 있었다. 박 여사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매일 밤 아빠들이 함께 순찰을 돌고 그동안 엄마들은 동네 회관에서 아이들의 공부를 돕는 순번을 정하기로 했다. 아이들이 안전함을 느끼고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며 천천히 다시 모일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모두가 동의했다. 한편 주민들의 집에서는 많은 작은 대화들이 오갔다. 어떤 이는 왜 예전에 박 여사의 집에서 이상한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후회했다.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소리를 자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고백했다. 어떤 이는 아이들을 박 여사와 너무 가깝게 지내게 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다. 모든 후회는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뒤섞였다. 김 할머니는 부녀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집 앞 의자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조용한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여전히 민준이의 초록색 그릇이 놓여 있었다. 몇몇 아주머니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격려했지만 김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여전히 손자가 평소처럼 환한 얼굴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반면 라디오 기자 지수는 그 모임에 참석했다. 그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들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보았다. 희생자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공감 가득한 톤으로 밤의 보고를 방송했다. 지수는 목련 골목 주민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송두리째 잃지 않도록 손을 맞잡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 방송은 많은 청취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서울에서, 다른 도시에서, 심지어 다른 지방에서도 메시지가 왔다. 그들은 기도와 격려의 말, 그리고 필요하다면 돕겠다는 약속을 보냈다. 그 지지는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그들은 이 시련에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위협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었다. 박 여사의 빨간 수첩은 여전히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다.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문장이 강경위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그는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만약 정말로 무언가 계획되어 있다면 그들의 시간은 거의 다 되었다. 강경위는 목련 골목의 경비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밤 경찰은 새벽까지 순찰을 돌았다. 골목 구석구석을 수색하고 집집마다 다시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었다. 강경위는 후회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것이 낫다고 속으로 말했다. 주민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잠들었다. 동네 회관의 불은 희망의 상징처럼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 기도 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지며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기도를 드려도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모두가 가슴 졸이며 금요일을 기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다. 금요일 아침은 흐린 하늘과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부터 평소라면 활기 넘쳤을 시장은 분위기가 달랐다. 닭죽, 떡볶이, 김밥을 파는 상인들은 자신들의 가게가 텅 빈 것을 발견했다. 많은 손님들이 지나가며 잠시 쳐다보고는 메스꺼움을 참는 얼굴로 발걸음을 옮겼다. 주변 주민들에게 죽이라는 단어는 이제 따뜻한 아침 식사가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공포를 의미했다. 박씨라는 늙은 상인이 수레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20년 넘게 닭죽을 팔아왔다. 하지만 박 여사 사건이 드러난 이후 손님이 거의 없었다. 그는 이웃에게 평생 이렇게 거부당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의심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렸다. 불안은 확산되었다. 시장 근처 커피숍에서는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어떤 이는 박 여사가 단독으로 행동했다고 믿었고 어떤 이는 그녀가 더 큰 이상한 조직의 일원이라고 추측했다. 걷잡을 수 없는 추측이 난무했다. 일부는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날이 갈수록 두려움은 편견으로 변했다. 라디오 기자 지수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녀는 시장을 따라 걸으며 상인들의 불평을 듣고 모든 이야기를 기록했다. 많은 닭죽 상인들이 그녀에게 하소연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방송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모든 죽이 박 여사의 죽과 같지 않다는 것을 대중이 알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박한 주방에 아직 정직함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다. 낮에 지수는 스튜디오로 돌아와 긴 보고를 방송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는 한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단 한 명의 손님이라도 오기를 바라며 수레 앞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박 씨를 묘사했다. 그녀는 또한 장사가 안 돼서 우는 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도 언급했다. 그 닭죽이 아이들을 위한 유일한 수입원이었기 때문이다. 그 방송은 많은 청취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일부는 도덕적 지지를 보내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연대의 한 형태로 다른 상인들로부터 죽을 사기 위해 특별히 시장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 천천히 지수의 목소리가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맹목적인 증오가 상처를 더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목련 골목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경찰이 입구에서 경비를 서며 의심스러운 일이 없는지 확인했다. 강경위는 작은 초소에 앉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빨간 수첩을 쳐다보았다.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문장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그날이 금요일, 박 여사가 쓴 그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종지부를 찍을 날. 강경위는 추가 순찰을 명령했다. 모든 작은 골목을 검사하고 모든 집을 감시했다. 그는 주민들의 상처를 더 깊게 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다. 의심스러운 징후는 아직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태세였다. 그에게 평온은 폭풍전의 환상일 수 있었다. 반면 지수는 다시 목련 골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오후 모이는 부녀회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았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전에 얼마나 자주 박 여사의 죽이 맛있다고 칭찬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서려 있었다. 한 아주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아마도 자신들의 칭찬이 자신도 모르게 박 여사가 자신이 옳다고 느끼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수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 문장을 적었다. 그녀는 이것이 비극의 인간적인 측면이라고 느꼈다. 때로는 악이 범죄자의 의도에서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공간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자라기도 한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토록 어두운 것이 소박한 얼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녁이 다가오자 지수는 다시 라디오를 통해 방송했다.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목련 골목의 비극이 단지 아이들의 실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서로를 돌보고 이웃이 관심 없이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로움은 보이지 않는 상처의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지수의 방송 소리가 많은 집에서 들려왔다. 주민들은 조용히 들었다.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위로를 받은 사람도 있었고 더욱 슬퍼진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목소리가 그들을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초소에 앉아있던 강경위도 작은 라디오를 통해 그 방송을 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모든 단어를 느꼈다. 그에게 지수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서류, 증거, 수사 뒤에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존재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한 경찰관이 당황한 얼굴로 강경위에게 달려왔다. 그는 한 주민이 봉인된 박 여사의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그림자를 봤다고 보고했다. 강경위는 즉시 일어섰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 빨간 수첩이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금요일이 정말로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인가? 그 금요일 밤, 목련 골목은 다시 긴장으로 가득 찼다. 박 여사의 집에 들어간 의문의 그림자에 대한 보고가 있은 후 경찰은 즉시 움직였다. 강경위는 손전등과 완벽한 장비를 갖춘 작은 팀을 이끌었다. 그들은 조용한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멀리서 주민들의 집불빛이 깜빡였지만 아무도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모두가 창문 뒤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엿볼 뿐이었다. 박 여사의 집은 고요했다. 문에는 여전히 경찰의 봉인이 붙어 있었다. 앞에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가로질러 있었지만 한쪽이 찢어져 있었다. 강경위는 장갑 낀 손으로 그 봉인을 만지며 웅크렸다. 분명히 누군가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조심스럽게 그들은 문을 밀었다.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다. 남은 죽 냄새와 나무 타는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며칠 동안 아궁이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위는 더 깊이 들어가 손전등 빛으로 방을 훑었다. 갑자기 부엌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모든 경찰관이 숨을 참았다. 강경위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천천히 다가갔다. 손전등을 부엌으로 향하자 한 인형이 뒷창문 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한 경찰관이 그 사람에게 멈추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창문으로 뛰어내려 어두운 골목으로 달려갔다. 경찰은 즉시 추격했다. 하지만 좁고 비에 젖어 미끄러운 골목 때문에 발걸음이 어려웠다. 15분간의 수색 끝에 그 인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강경위는 숨을 헐떡이며 박 여사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사람이 분명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부엌을 꼼꼼히 조사했다. 방구석에는 먼지가 밀려난 자국이 있었다. 마치 방금 무언가가 옮겨진 것 같았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은 숫더미 아래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잠겨 있었지만 강경위는 경찰관에게 열라고 지시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 내용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름 목록이 있었다. 일부는 줄이 그어져 있었고 일부는 아직 비어 있었다. 각 이름 옆에는 숫자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몇몇 이름은 이미 실종 신고된 아이들과 일치했다. 강경위는 침울한 얼굴로 그 목록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박 여사는 한 번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꼼꼼하게 기록했다. 마치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혼자 일했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이제 흔적을 지우려 하는 것일까? 그 증거물은 즉시 경찰서로 옮겨졌다.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그들은 동네 회관에 모여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한편 몇몇 아빠들은 창백한 얼굴로 경비를 섰다. 아이들은 꼭 껴안겼다. 심지어 그날 밤 혼자 자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아이도 있었다. 의문의 침입자에 대한 소식을 들은 지수도 현장으로 즉시 달려왔다. 그녀는 폴리스 라인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밖에서 그녀는 당황한 주민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한 아주머니와 이야기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매일 밤이 끝나지 않는 악몽 같다고. 밤은 점점 깊어졌지만 강경위는 여전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2개의 증거물이 있었다.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문장이 적힌 빨간 수첩과 이름 목록이 담긴 나무 상자. 그는 어깨에 얹힌 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추가 메모를 분석 중인 감식팀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름 목록의 잉크가 죽 레시피 메모의 잉크와 다르다고 적혀 있었다. 즉, 글을 쓴 사람이 1명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강경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만약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 사건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컸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경찰서 지붕을 두드리는 것이 마치 심장을 압박하는 리듬 같았다. 강경위는 어두운 창문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진실이 즉시 밝혀져야 한다고. 시간은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금요일이 막 시작되었다. 강경위는 이것이 박 여사가 빨간 수첩에 쓴 그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실종된 아이들의 얼굴 그림자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그날 밤 목련 골목은 잠들지 않았다.
주민들은 기도와 두려움으로 경계를 섰다. 경찰은 모든 구석을 순찰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아까의 침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답 없이 남아있었다. 금요일은 시간이 움직이기를 꺼리는 듯 느리게 흘러갔다. 이른 새벽부터 목련 골목은 경찰에 의해 철저히 경비되었다. 주민들은 동네 회관에 가는 것 외에는 감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큰 소리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듯이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발걸음은 감시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경찰서에서 강경위는 지친 눈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을 못 자 얼굴은 창백했다. 어젯밤부터 그는 이름 목록이 담긴 나무 상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을 오래 쳐다볼수록 그가 느끼는 부담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그 이름들 뒤에는 답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책상 위에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다. 국영 텔레비전, 신문, 온라인 포털의 기자들이 앞다투어 논평을 얻고 싶어 했다. 그들은 빨간 수첩의 의미, 침입자의 신원, 다른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강경위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압박감은 그의 머리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언론은 큰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살인 조직의 의혹에 대해 썼다. 어떤 이는 박 여사 사건이 해외의 유명한 사건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심지어 서울 전역의 죽이 안전하지 않다고 경솔하게 쓴 언론도 있었다. 그 소식은 불안을 더욱 확산시켰다. 시장은 다시 텅 비었다. 많은 닭죽 상인들이 수모를 겪느니 장사를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들 중 일부는 구청을 찾아가 정부가 개입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느꼈다. 그 소란 속에서 지수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기자의 임무가 사실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공감 어린 톤으로 보고서를 쓰기로 선택했다. 방송에서 그녀는 이 비극이 모든 사람을 의심할 이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정직한 죽 상인들이 많고 진정으로 진심인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방송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많은 청취자들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일부는 지수가 상인들을 너무 옹호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수는 모든 의견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진실이 숫자만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한편 강경위는 점점 더 압박을 받았다. 그는 최신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몇몇 팀원들을 불렀다. 메모의 잉크 분석 결과 실제로 2명의 다른 필자가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은 두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흔적을 찾지 못했다. 강경위는 시간이 점점 더 촉박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금요일, 모든 것이 끝난다는 문장을 떠올렸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지만 그는 무엇이 끝날지 아직 몰랐다. 밤이 다가오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목련 골목 주민들은 동네 회관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희망으로 가득했다. 박 여사가 기도 낭독을 이끌었다. 아이들은 부모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 밤이 재앙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강경위도 동네 회관에 참석했다. 비록 밖에 서 있었지만 그는 울려 퍼지는 기도를 들으며 책임감의 무게가 가슴을 더욱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주민들이 그에게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도 흔들릴 수 있는 인간이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에게 버텨야 한다고, 두려움에 져서는 안 된다고 속삭였다. 지수도 그날 밤 동네 회관에 있었다. 그녀는 녹음기를 켜지 않았고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주머니들과 함께 앉아 그들의 손을 잡고 슬픔과 희망을 함께 느꼈다.
그녀에게는 기자가 펜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들어야 할 때가 있었다. 기도가 끝나자 분위기는 조금 더 차분해졌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위협의 그림자가 여전히 느껴졌다. 아이들은 더 꼭 껴안겼고 집문은 굳게 잠겼으며 동네 회관의 불은 밤새도록 켜져 있었다. 경찰서에서 강경위는 다시 나무 상자의 이름 목록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아직 줄이 그어지지 않은 이름 하나에 멈췄다. 그 이름은 그에게 낯설었다. 이미 보고된 희생자 목록에는 없었다. 그는 즉시 팀을 불러 추적하도록 했다. 만약 그 이름이 정말로 실제한다면 밖에는 아직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였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밤은 더욱 깊어졌다.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강경위는 창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늦기 전에 진실을 찾아야 한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강경위가 사무실에 앉아 나무 상자에서 발견된 이름 목록을 쳐다볼 때 그는 줄이 그어지지 않은 이름 하나를 응시했다. 그 이름은 리나였고 명확한 주소는 없었다. 그 옆에는 숫자와 이해하기 어려운 짧은 메모만 있었다. 강경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 이름이 정말로 실제한다면 아직 위협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의미였다. 그는 즉시 작은 팀을 불러 추적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데이터를 열람하고 지난 몇 달간의 아동 실종 신고를 다시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2개월 전 다른 지역의 한 마을에서 리나라는 여자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있었다. 그 신고는 가출이나 가족이 데려간 경우로 간주되어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제 그 이름이 박 여사의 목록에 나타난 것이다. 강경위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박 여사가 목련 골목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이 다른 동네 출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면서 그의 마음은 불안해졌다. 즉, 이 사건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다른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 녹음을 가지고 경찰서에 왔다. 그녀는 리나의 부모가 여전히 확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거의 희망을 잃었지만 박 여사의 목록에 딸의 이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테릭하게 울었다고 했다. 지수는 그들의 메시지를 강경위에게 전달했다. 그들은 단지 쓰라리더라도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강경위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무거운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그저 기자로만 보았던 지수의 존재가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는 단지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주민들 곁에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었다. 마음속으로 강경위는 이 사건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조금 더 힘을 얻었다. 한편 목련 골목에서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주민들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이제 의심은 서로를 향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박 여사가 혼자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어떤 이는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웃을 비난했다. 심지어 누군가가 밤늦게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서로를 비난하기도 했다. 박 여사가 이끄는 부녀회 모임이 다시 열려 주민들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서로를 의심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라우마는 너무 깊었고 두려움은 너무 컸다. 아이들은 여전히 밖에서 놀거나 심지어 현관에 앉아 있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강경위는 그 불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는 즉시 처리하지 않으면 동네가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직접 동네 회관에 가서 주민들을 모았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주민들이 서로 의심하는 대신 단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말이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지수는 라디오에서 긴 보고를 방송했다.
그녀는 목련 골목 주민들이 어떻게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활기를 잃었는지, 그리고 부모들이 어떻게 밤새도록 경계를 서고 있는지 묘사했다. 그녀는 또한 다른 지역 출신의 리나 이야기를 언급하며 이 사건이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목소리에 많은 청취자들이 침묵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기도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어떤 이는 이전의 사회적 무관심에 분노했다. 지수는 방송을 부드러운 문장으로 마쳤다. 모든 이름 뒤에는 한때 웃고, 달리고, 꿈꾸었던 아이가 있었다고. 경찰서에서 강경위는 책상 위의 작은 라디오를 통해 그 방송을 들었다. 그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아팠다. 그의 일이 단지 범인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희망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따뜻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팠다. 자정이 다가올 무렵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한 주민이 박 여사의 집 근처에서 다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지만 그 인물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목련 골목의 긴장감은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주민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 일부는 두려움에 울었다. 강경위는 찢어진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있는 조용한 박 여사의 집 앞에 섰다. 비가 여전히 양철 지붕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다른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들의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토요일 아침 목련 골목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 상태였다.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렸다. 가끔 생필품을 사러 서둘러 나갔다가 재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보일 뿐이었다. 박 여사의 집은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2번이나 목격된 의문의 사람 그림자가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강경위는 팀을 이끌고 흔적을 추적했다. 그들은 골목 끝 식료품점의 간단한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그 영상에는 어두운 재킷을 입은 마른 체구의 사람이 박 여사의 집 주변을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인물은 실제했다. 분석 결과 그 사람의 이동 방향은 작은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길을 향하고 있었다. 즉, 그는 목련 골목 주민이 아닐 가능성이 있었다. 강경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정말로 외부인이 연루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었다. 한편 전국 언론은 더욱 열띠게 보도했다. 텔레비전은 박 여사의 집 앞에서 생방송을 진행했다. 죽 파는 여인의 미스터리라는 큰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다. 일부 방송국은 심리학자, 범죄학자, 심지어 종교인까지 초청해 토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각자 분석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박 여사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했고 어떤 이는 환경 감시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 압박감은 강경위의 어깨에까지 미쳤다. 그의 사무실 전화는 거의 멈추지 않고 울렸다. 상사는 빠른 결과를 요구했고 기자는 성명을 재촉했으며 희생자 가족들은 진실이 즉시 밝혀지기를 촉구했다. 강경위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지수는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선정주의의 흐름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보고서에서 그녀는 희생자 가족의 상처, 무고한 죽 상인들의 불안, 그리고 작은 동네가 어떻게 버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방송은 일부 대중의 눈물을 자아냈지만 더 날카로운 뉴스를 원하는 측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강경위에게 지수는 진정시키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자신은 약해지기 직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텅 빈 벽을 쳐다보았다. 그는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다. 희생자 목록의 모든 이름이 그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답을 요구하며
그는 동네 골목에서 자주 보던 작은 아이들을 떠올렸다. 만약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했다.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언제 집에 오는지 물었다. 집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경위는 대답하기 전에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이 사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눈은 젖어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지수가 보온병을 들고 왔다. 그녀는 지친 얼굴의 강경위를 사무실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컵에 커피를 따르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몇 분간의 침묵 후 지수는 이 짐이 무겁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모든 작은 발걸음이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강경위는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간단한 말들이 그의 어깨에서 짐을 조금 들어 올리는 것 같았다. 목련 골목에서 주민들은 다시 동네 회관에서 밤 기도를 드렸다. 성스러운 구절의 소리가 밖의 부슬비 소리와 섞여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아이들은 가까이 앉아 있었다. 일부는 여전히 무서워 무릎을 껴안았다. 아빠들은 동네 회관문에서 경비를 서며 어두운 박 여사의 집 방향을 쳐다보았다. 기도가 끝나자 몇몇 주민들이 속삭였다. 그들은 의문의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 봐 걱정했다. 어떤 이는 그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증거를 찾고 있다고 추측했다. 어떤 이는 그가 새로운 희생자를 노리고 있을까 봐 두려워했다. 모든 가능성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강경위는 동네 회관 밖에 서 있었다. 그 속삭임을 들으며 그는 빛 하나 없는 조용한 박 여사의 집을 쳐다보고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치고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오더라도 그는 버텨야 한다고. 모든 두려움 뒤에는 정의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다. 오래된 창고에서의 밤은 악몽으로 변했다. 하나씩 검은 자루가 열리며 사람의 뼈가 드러났다. 그 수는 박 여사의 집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많았다. 감식반원들은 조심스럽게 수를 셌다. 각 자루에는 다른 조각들이 들어있어 이 사건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한두 명의 희생자 이상이 연루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강경위는 뻣뻣하게 서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사회의 큰 상처였다. 주위에서 경찰관들은 굳은 얼굴로 일했다. 일부는 메스꺼움을 참았고 일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숨막히는 정적이 창고를 가득 채웠다.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만이 들려왔다. 모든 자루가 열렸을 때 희생자 수는 1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초기 감식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이 아이들이었다. 강경위는 눈을 감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아마도 결코 어른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모든 이름, 모든 작은 얼굴을 상상했다. 경찰 라인 밖에서 지켜보던 지수는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썼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다. 이것은 잃어버린 가족들의 마음의 비명이었고 끊어진 기도였으며 도둑맞은 미래였다. 다음 날 아침 인간의 뼈가 든 창고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다. 텔레비전은 검은 자루를 옮기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방송했다. 신문은 이 비극에 대한 큰 제목을 썼다. 소셜미디어는 분노, 두려움,